인류의 일상을 천연 섬유에서 인조 섬유로 바꾼 나일론. 당시에는 거미줄처럼 가늘고 강철보다 강한 기적의 섬유 또는 꿈의 섬유로 불리워졌다. 게다가 값싼 가격으로 산업사회의 혁명을 불러왔다. 나일론은 그 재료가 되게 구하기 쉽죠. 예, 석탄, 그다음에 물, 햇빛 여기에서 그 뽑아내니까 되게 만들기 쉽고, 두 번째는 이 만들어낸 재질 자체가 우선 굉장히 그 가늘게 만들어질 수 있고 가볍습니다. 1953년 한국에서 처음 선보인 만능 섬유 나일론. 특히 질기고 강한 나일론 스타킹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뒤이은 미니스커트의 등장으로 나일론은 문 여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시작한다. 보통 이제 뭐 명절날 시크 같은 걸 입은다면은 평상시에는 이제 무명 같은 걸 입으셨던 것 같은데, 어린 눈으로 봤을 때 되게 멋진 한복을 입으셔서 물어봤더니 이게 새로 나온 그 나일론 한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나일론 자를 들었는데, 나일론은 옷감의 기능 외에도 생활 저변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며 사람들을 열광케 한다. 지금 트렌디한 그 옷들을 보면 전부 신소재라고 하는데, 그 신소재가 나오기 전에는 보통 이제 면이나 자연 소재인 울을 주로 이제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 옷감들 좋은 소재들은 전부 신소재거든요. 근데 그거 성분 비율을 하면은 전부 나일론이 거의 뭐 다 차지하고 있어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나일론은 자동차 타이어 안에도 쓰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타이어 코드다. 요새는 그거를 200도 이상에서도 견디는 나일론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일론 그 제품들이 이제 그 타이어의 내마모성, 그다음에 이 타이어가 굴러가면서 열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무가 타버리고 하는 것들의 그런 그 내열성의 재료로 사용되게 됩니다. 국내 최초 나일론 타이어 코드 생산, 그리고 제2의 나일론 혁명, 폴리케톤의 개발까지. 꿈의 섬유, 나일론을 대중화한 효성그룹. 효성그룹 조홍재 회장, 나일론의 변신을 이끌다. 한국에 내노라 하는 기업의 창업주 세 사람.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지수초등학교 출신이라는 것이다. 재벌그룹 창업주 세 사람이 다녔던 이 학교에는 이병철과 구인회가 심은 재벌송이라 불리는 소나무가 있다. 지수초등학교 안에 재벌송이 상징하듯이 이 학교 일대는 거부를 배출한 명당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지수초등학교는 그 승산리 안에서도 지세도 물론 빼어나지만 특히 수세가 아주 좋은 명당터입니다. 그래서 풍수 고전에 보면 물은 수관재물이라고 해서 돈이나 재물하고 이제 부하고 연관 짓는데, 그 터는 그 물이 잘 감싸주는 부자의 기운이 깃들어 있는 터입니다. 1904년 경남 함안군 천석군 집안에서 태어난 조홍재는 어릴 적부터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고, 함안의 옆 동네 의령에 살던 이병철과 이병철의 형 이병갑과는 어릴 적부터 자주 왕래하던 사이였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병철과 조홍재는 같은 초등학교 출신이란 친밀감으로 돈독한 관계를 이어온다. 그러다 광복 후 사업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게 된다. 원래 조홍재 회장하고 이병철 회장하고는 어떤 관계냐면 바로 옆입니다. 경남 의령하고 함안 이 옆인데, 거기에서 그 다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시골 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병철 회장의 친형인 이병각 씨하고 조홍재 회장이 친구입니다. 새 사업을 구상 중이었던 이병철. 그러나 부족한 자금으로 고민하던 찰나 조홍재에게 도움을 청해 당시 거금이던 800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는다. 그때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무역이라는 게 수입 무역입니다. 그래서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 그러냐면 스탁 세일을 하기 때문에 일단 물건을 많이 잡아놓으면 그만큼 뭐 팔리는 건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많이 잡기 위해서 사업 자금이 많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이제 조홍재 회장님한테 돈 좀 꿔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800만 원을 건네가게 됐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무역업에 이병철은 좌절하게 되고 조홍재에게 또다시 도움을 청하게 된다. 1949년 초 조홍재는 200만 원을 더 보태 1000만 원을 투자하며 이병철의 사업에 힘을 실어준다. 이병철은 이 돈으로 삼성물산공사를 설립. 이때부터 두 사람은 동업을 시작한다. 이병철이 사장, 조홍재가 부사장이었다. 그때 조홍재 회장이 1948년인데 그때 돈 1000만 원을 투자합니다. 그때 1000만 원이면 지금 값으로 뭐 100억대도 넘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공사를 같이 창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곧 삼성물산공사가 뭐냐? 제당의 설탕이라든가 모직이라든가 이런 걸 수입해오는 무역업입니다. 그래서 떼돈을 벌게 됩니다. 삼성물산공사의 부사장이었던 조홍재는 오징어로 현물 거래를 하며 첫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나 당시 홍콩에서는 중국계 수입상들이 한국 기업에서 가져온 품목의 값을 일부러 떨어뜨리며 방해를 하고 있었다. 조홍재는 오징어 값에 해당하는 돈을 면사로 받는다. 그 후 면사는 2배가 넘는 가격으로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간다. 이렇게 무역으로 재미를 본 두 사람은 제1재단과 제1모직을 연이어 설립하며 사업을 확장한다. 이때 무역업을 토대로 오늘날 삼성의 기둥을 쌓아 올린 셈이다. 이제 그 부사장으로서 이제 자기 역할을 참 잘하셨죠. 그 당시 이제 삼성 측 기록을 보면 그 조홍재 회장이 삼성 내에서 무역 백화사전이다라는 이제 별명을 얻어서 많은 이제 그 무역 관련 이제 부하 직원들이 무역 실무가 맥히면 이제 조홍재 부사장 찾아가서 여쭤보고. 그러나 사업 확장에 열을 올릴 때쯤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고 당시 재계의 기업가들은 위기를 맞는다. 부정부패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목표 아래 군사정부는 대기업들을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했고, 재계 서열 1위 삼성은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추진하는 부정축제조사 대상 제1호였다. 1950년대에 물자를 수입한다든가 뭐 옷을 만든다든가 이걸 통해서 굉장히 큰 부를 쌓았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 과거의 재벌 역사를 보면 1950년대 가장 돈이 많았던 그 집단이 삼성이었어요. 당시 일본에 머물고 있던 이병철에 대한 의혹은 커져만 갔고, 언론과 정부는 약속이라도 한 듯 이병철의 소환을 촉구했다. 이병철이 아니어도 누군가는 삼성의 대표로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 조홍재는 젊은 시절을 바친 삼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볼 수만 없었고, 급변하는 정국에서 부정축제자라는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쓰기로 결심한다. 결국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은 채 피의자 신분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조홍재. 조홍재 회장님은 제1당 사장인 겸 삼성그룹의 부사장을 맡으신 걸로 압니다.
근데 이병철 회장님은 일본에 늘 계셨기 때문에 국내에는 조홍재 회장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부사장이지만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부정축제로 누가 투옥을 받아야 되는데 조홍재 회장님이 그럼 내가 가야겠다. 제1제당과 제1모직으로 엄청난 부를 거머쥔 삼성. 특히 제1제당의 사장을 지낸 조홍재의 이력은 탈세 의혹의 낙인을 찍기에 충분했다. 압박 취조는 계속됐고 조홍재는 탈세와 관련된 모든 죄를 뒤집어쓰게 된다. 삼성물산 전체가 굉장히 큰 기업이 돼가지고 그 당시 시중은행이 전부 다 거의 삼성물산의 투자로 이루어졌고 또 뭐 한국다이아라든가 또 기타 한일나이론이라든가 그 삼성물산의 투자 회사로서 지배 회사로서 이루어지게 됐죠. 뒤늦게 조홍재의 수감 소식을 들은 이병철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다. 삼성은 죄가 없습니다. 왜 기업하는 사람들 부정축제자로 몰아 벌을 주려고만 하십니까? 삼성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조홍재 사장의 조속한 석방 부탁드립니다. 조홍재는 석방되었고 정부는 부정축제 기업인들을 처벌하려는 애초의 계획을 수정, 기업가와 협조하게 된다.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삼성. 그러나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는 법. 조홍재와 이병철 두 사람의 결별은 어쩌면 예고된 수순이었는지 모른다. 삼성의 미래를 더 이제 뭐 하려면 본인이 주도하에 하고 싶었던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업을 했을 때 나타나는 일정 시기가 지나면 또 아마 이병철 회장에게 아들이 이제 이맹희 회장이라든가 이건희 회장이라든가 점점 이제 커가고 있고 그 자녀들도 또 경영에 참여시켜서 뭐 계속 이어가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복잡한 게 함께 어우러져서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지분 문제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결국 조홍재가 삼성 계열사 중 한국타이어와 한일나일론 지분 30%를 받는 것으로 15년 동업의 결별을 고한다. 한국다이아, 한일나이론의 지분을 일부 그것도 한 3분의 1 정도만 주겠다라는 걸로 전원이 오니까 조홍재 회장님이 이제 깜짝 놀라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 약속이 어긋난 거 아니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그게 뭐 서류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 삼성을 나온 조홍재는 56 늦은 나이에 동방의 빛나는 별이란 뜻의 효성물산으로 홀로 서기를 시작한다. 인적 자본이 풍부했던 시절이었던 만큼 사업 방향을 무역업에서 제조업으로 정하고 섬유를 주력 업종으로 삼는다. 다양한 섬유 제품 가운데 단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 제1모직 근무 당시 보았던 나일론을 기억해낸다. 나일론은 의료를 포함해 그 쓰임새가 넓기 때문에 효성의 근간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일론 사업을 밀고 나가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이미 나일론 사업을 하는 업체가 포화 상태였고 호롱의 전신인 한국나일론이 선두를 달리고 있던 상황. 회사 내 직원들의 반대 또한 거셌다. 그러나 조홍재는 꿋꿋하게 나일론 사업의 장래성을 설명해가며 직원들을 설득. 나일론 사업을 강행한다. 그 결과 울산의 12만 평 부지에 동양 나일론을 설립하는데 그의 나이 60. 홀로 사업을 시작한 지 4년 만의 일이었다.
한국 나이론이나 한일 나이론은 당시 그 기업들이 생산한 게 주로 옷감용으로만 사용됐고 당시 산업용으로는 전혀 이제 거기까지 그럴 여지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조홍재 회장이 자 그러면 앞으로 산업용 수요도 커질 거고 뭐 어쨌든 나이론 시장 커진 거 틀림없는데 차제 그러면 우리도 나이론 생산 시장에 뛰어들어가자. 1960년대 우리나라 섬유 산업은 경제개발 계획의 본격적인 추진과 더불어 수출 전략 산업으로 선정된다. 후발주자인 동양 나일론의 급격한 추격에 코오롱 또한 새로운 원사를 개발하며 선두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다한다. 효성과 코오롱 두 기업의 경쟁은 신소재 전쟁을 이끌며 나일론 대중화 시대를 열게 된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양말을 신으면 하루만 신으면 빵꾸가 나서 그 전구따마 끼워 놓고 양말 꼬매는 게 아마 어머니의 그 밤에 주로 일과했는데 어느 날 그 나일론 양말이 나온 뒤부터 그 약간의 스크래치나 댄싱이 가지 않는 한 그냥 뭐 한 시즌 신어도 빵꾸가 안 나는 그런 튼튼한 양말로 변화가 돼버렸어요. 그거는 나일론이 나와서 우리 그 생활의 그 실용과 그리고 편리성으로 둔갑을 한 거죠. 효성이 나일론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는 쉽지 않았다. 빚더미 한국 타이어는 적자를 면치 못했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기존의 나일론 회사들과 다르게 늘 기술 독립을 꿈꾸던 조홍재. 이번엔 나일론 타이어 코드를 생각해낸다. 타이어 코드는 타이어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보강제로서 타이어의 안전도를 높이는 핵심 소재이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면사나 레이온으로 타이어 코드를 생산하고 있었다. 이미 미국에서는 나일론으로 타이어 코드를 만들고 있던 상황. 국내에는 타이어 생산량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조홍재는 나일론 타이어 코드에 집착한다. 향후 타이어 산업이 성장하면 타이어 코드 수요도 덩달아 오를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특히 타이어 기술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어에 들어가는 섬유라든가 철심 같은 게 굉장히 이제 뭐 개발되지 않은 뭐 현재보다는 훨씬 기술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펑크가 많이 났다고 해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화학 사업에 석유 부산물 사업에 대한 눈을 뜨게 되죠. 사양 사업이라 여기던 타이어 사업 확장을 단행하자 실무진들의 반대는 점점 거세졌다. 자동차 수요도 없는데 타이어 코드를 개발한다는 것부터가 잘못됐다라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조홍재는 경제 성장과 함께 차량 생산이 빠르게 증가할 것을 대비하자며 실무진들의 마음을 돌렸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도로의 개발을 예리하게 눈여겨봤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시장 규모는 적었는데 이 타이어 업체는 4개다. 과점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풀 캐패시티로 오퍼레이팅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적자인 거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새로 이제 신규 투자로 이제 이 나일론 타이어 코드질 그 이제 이렇게 만든다? 이러면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주변에서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국도 개발은 국가 교통 체계가 도로 위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되었고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가져왔다. 조홍재의 예상대로 자동차 수요는 급증하기 시작했고 덩달아 당시 국내 유일의 나일론 타이어 코드를 생산하던 효성의 수익은 점점 늘어갔다. 바야흐로
국산 자동차 시대가 개막되고 효성은 나일론 타이어 코드로 국내 5대 그룹으로 발돋움하는 데 성공한다. 경제개발 계획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가들이 협조를 해줘야만 그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요. 이제 그래서 당시 이제 이 박정희 정부는 이 적어도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기업가들 대상으로 여러 번 그 관련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겁니다. 효성의 나일론 타이어 코드 기술은 나날이 발전을 거듭해왔다. 또한 고강도이며 안정성이 뛰어나 세계 10대 타이어 회사로부터 공급 승인을 받으며 승승장구한다. 입는 옷이 아닌 나일론을 타이어에 접목시킨 효성. 국내 최초로 나일론 타이어 코드를 개발한 효성은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전 세계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 2대 중 한 대는 효성의 타이어 코드. 그리고 그 타이어 코드를 공급받는 한국 타이어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효성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이제 폴리에스터 타이어 코드의 점유율을 45%를 차지하고 전 세계 이제 1위의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나라 타이어 3사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저렴하게 타이어 코드를 수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원가 경쟁력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글로벌 이제 톱10 이제 타이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효성의 타이어 코드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홍재는 세 아들에게 각각 전문적인 분야에서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회사를 물려주었다. 삼형제는 서로 경쟁하며 회사를 키웠다. 그러나 이런 효성의 성장에 짙은 의혹이 대두된다. 나일론뿐 아니라 화학 섬유 시장을 장악, 40여 개의 사업을 인수 합병하며 세계 10위권에 든 효성의 성장에 막강한 배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딸과 조홍재 차남의 아들이 결혼하자 사돈 기업으로 눈총을 받기 시작한다. 효성 경우는 혼맥으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세 분과 연결이 돼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런 혼맥은 우리나라 어떤 기업도 없어요. 주로 이제 그 혼인하는 게 보면 이제 뭐 장차관 지낸 분들, 뭐 은행장 지낸 분들 이런 분들 많단 말이죠. 2009년 하이닉스 인수전에 뛰어든 효성. 효성그룹 입장에선 창업 이래 최대 규모의 M&A를 계획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사돈 기업이라는 이유로 확인되지 않은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효성은 하이닉스 인수 계획을 철회한다. MB 정부가 막 이제 출범해가지고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고, 조성래 회장이 정경련 회장으로 사실 재계의 어떤 중요한 그 대표자 역할을 또 맡게 됐고, 여론은 별로 좋지는 않았죠. 그 이유는 효성그룹의 자산이 10조 원 정도인데 이 하이닉스의 자산이 거의 10조 원을 좀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알짜 기업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그 M&A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많았죠. 한간의 구설 이후 초심으로 돌아가 화학 섬유 사업에 주력한 효성은 나일론의 뒤를 이을 신소재 개발에 몰두한다. 나일론보다 강도가 2배 이상 강하며 탄성은 7배나 높은 신소재. 2013년 세계 최초로 폴리케톤 개발에 성공한다. 나일론, 폴리에스터까지 하고 이제는 폴리케톤이라고 그저 탄소 섬유 거기까지 지금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그런 그 발명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연구소에서 시험 연구소에서 만들어서 그게 지금 시판이 곧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도 이제 가벼운 걸로 만들 수 있고 모든 이런 소재도 전부 가볍게 만드는 게 이제 폴리케톤. 인류의 생활을 바꾼 합성 섬유 나일론.
소매 섬유 나일론의 대중화 시대를 연 조홍재. 새로운 시대의 흐름,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한 그때 그의 나이는 이순을 바라보고 있었다. 결코 늦은 때란 없다. 나일론의 가능성을 묵묵히 지켜낸 그는 미래를 먼저 읽는 눈이 있었다.